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이상하게 시간은 빨리 가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날이 있는데 저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기를 써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자기 전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하루를 같이 곱씹어주면 잠시나마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먼저 해볼까요? 저 오늘 집에 오는 길에 고양이가 갑자기 제 발 앞에 쓴 거예요. 이렇게 길고양이죠. 순간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같이 이렇게 몇 초간 눈싸움을 하고 제가 먼저 길을 비켜줬습니다. 예, 제가 진 거죠. 다행히 검은 고양이는 아니었어서 뭐 어느 속설인가? 검은 고양이가 가는 길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재수가 없다 뭐 이런 거가 얘기가 있는데 다행히 검은 고양이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랬구나. 네, 여기까지. 오늘은 세 편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먼저 행복한 왕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차분하게 들으시다 보면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도 저랑 같이 천천히 동화 속을 걸어가 보시죠. 행복한 왕자. 어느 도시의 높고 둥근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 온몸은 얇은 금박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은 빛나는 사파이어였으며 칼자루에는 루비가 빛나고 있었다. 동상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바람개비 새처럼 아름답구나. 한 사람은 예술적인 취향을 드러내 보이려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을까 두려워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물론 그렇게 쓸모있는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때를 쓰면 분별력 있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너는 왜 저 왕자님을 본받지 못하는 거니? 행복한 왕자는 욕심을 부리거나 우는 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는단다. 시리에 빠진 어떤 사나이는 동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 아닌 누군가라도 저렇게 행복하다니 좋은 일이야. 주황색 외투와 깨끗한 턱받이를 댄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은 성당에서 나오며 말했다. 진짜 천사님 같아. 너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너희는 천사를 본 적이 없을 텐데 말이야. 수학 선생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꿈속에서 천사님을 보는걸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그 수학 선생은 어린아이들의 꿈 같은 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며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밤에 작은 제비 한 마리가 그 도시 위를 날고 있었다. 친구들은 이미 6주 전에 이집트로 모두 날아가 버렸지만 이 제비는 아름다운 갈대와 사랑을 하느라 혼자 뒤에 남게 된 것이었다. 지난 봄, 제비는 커다란 노랑나비를 쫓아 강을 따라 날아가다 갈대를 보았고 갈대의 날씬한 허리에 반해 다가가 말을 걸었다.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그러자 갈대가 가만히 머리를 숙이며 제비에게 인사했다. 제비는 갈대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자신의 날개로 강의 수면을 스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제비는 여름 내내 갈대 곁에서 사랑을 속삭였다. 거참 별나단 말이야. 갈대는 가난한 데다 친척이 너무 많아서 귀찮을 텐데. 다른 제비들은 옆에서 수근거리곤 했다. 사실 그 강은 갈대로 온통 무성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가을이 돌아와 제비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친구들이 모두 날아가고 혼자 남게 되자 제비는 어쩐지 쓸쓸해졌고 그렇게 사랑했던 갈대에게도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 어쩌면 바람둥이인지도 몰라. 항상 바람이란 녀석하고만 시시덕거리고 있으니 말이야. 제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바람이 불면 갈대는 언제나 부드럽게 무릎을 굽혀 인사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정적이란 건 인정해. 하지만 나는 여행을 하는 사나이야.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곤란해. 나와 함께 먼 곳으로 떠나시겠어요? 제비는 마음을 먹고 갈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러나 갈대는 자기 집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신은 그동안 날 희롱해왔던 거군요. 전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로 갈 겁니다. 잘 있어요. 제비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날아가 버렸다. 제비는 하루 종일 날아서 밤이 될 무렵 그 도시에 도착했다. 어디에서 묵으면 좋을까? 시내에 머물 만한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높은 원기둥 위에 서 있는 동상이 눈에 띄었다. 저기가 좋겠군. 제비가 소리쳤다. 공기도 좋고 아주 기막히게 좋은 장소로군 그래. 그렇게 해서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사이에 내려앉았다. 황금으로 꾸민 침실에서 자게 됐는걸. 제비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잠잘 준비를 했다. 그런데 막 잠을 청하려는 순간 큰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졌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하늘엔 구름 한 점이 없고 별들도 저렇게 반짝이는데 이렇게 비가 오다니. 북유럽의 날씨란 정말 지독하군. 하긴 그 갈대도 비를 무척 좋아했어. 제 멋대로의 변덕이긴 했어도. 그때 또 한 방울이 떨어졌다. 이렇게 비도 피할 수 없다면 이따위 동상은 도대체 뭘 하려고 만든 거야? 이거 어디 괜찮은 굴뚝이라도 찾아야겠는걸? 제비는 다른 곳을 찾아 날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제비가 날개를 펴기도 전에 물방울이 또 떨어졌다. 제비는 위를 쳐다보았다. 과연 제비는 무엇을 봤을까?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왕자의 황금빛 두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자 제비는 어쩐지 왕자가 무척 가엾어졌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제비가 물었다.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제비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눈물이 무엇인지도 몰랐단다. 슬픔이라고는 없는 안락한 궁전에서 살았으니까 말이야.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밤이면 큰 홀에서 앞장서서 춤을 추었어. 정원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단다. 내 주위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기 때문이지.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지. 만약 즐거움이 행복이라면 난 분명 행복했어. 어쨌든 난 행복하게 살았고 또 그렇게 죽었단다. 내가 죽자 신하들은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주었지.
덕분에 난 이 도시의 온갖 보기 싫은 것, 슬픈 일을 빠짐없이 볼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심장이 나부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내가 본 것들 때문에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행복한 왕자가 대답했다. 그럼 이 양반이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얘기군. 제비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예의 바른 제비는 차마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았다. 저 멀리 말이야. 왕자는 낮게 울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계속했다. 저기 먼 저쪽 좁은 골목길에 가난한 집이 있어.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 집 식탁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게 보여. 얼굴은 삐쩍 여위였고 초췌해. 바늘에 찔린 자국 때문에 손은 온통 벌겋게 거칠어졌어. 재봉사거든. 그녀는 지금 윤이 나는 비단 옷감에 꽃무늬를 수놓고 있어.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서 여왕의 제일 아름다운 시녀가 입을 옷이야. 이 집 방 한구석에는 조그만 사내아이가 침대에 알아누워 있어. 열이 심하고 오렌지를 먹고 싶어해. 하지만 그녀는 자기 아이에게 물밖에 먹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는 지금 울고 있단다. 제비야, 너가 내 칼자루에 루비를 뽑아서 저 여자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나는 발이 받침대에 붙어 있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구나.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제비가 대답했다. 지금쯤 나일강 위를 날면서 커다란 연꽃과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위대한 왕의 무덤으로 잠을 자러 갈 테지요. 그 왕은 화려하게 색칠한 관 속에 누워 있어요. 왕의 목에는 연녹색 비취 목걸이가 둘러져 있어요. 양손은 마치 시든 나무 잎사귀 같아요. 제비야, 왕자가 말했다. 단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없겠니? 저 어린아이는 이제 목이 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야. 아이의 어머니가 애타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제비는 대답했다. 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 여름에는 제가 강가에 앉아있는데 버릇없는 사내아이 두 녀석이 늘 제게 돌을 던졌어요. 물론 절 맞추지는 못했어요. 우리 제비들이 그렇게 어설프진 않아요. 게다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몸이 날쌘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녀석들이 그 바보 같은 짓을 한 건 사실이에요. 제비는 막상 말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왕자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여긴 너무 춥네요. 하지만 하룻밤 왕자님과 같이 있으면서 부탁을 들어드릴게요. 고맙다, 작은 제비야. 왕자는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커다란 루비를 뽑아내 그것을 부리에 물고 도시의 지붕 위로 날아갔다. 제비는 하얀 대리석으로 천사들의 모습이 새겨진 성당의 탑을 지나갔다. 궁전 옆을 지나면서 무도회의 음악 소리를 들었다. 어떤 아름다운 소녀가 연인과 함께 테라스에 나와 있었다. 그 연인이 소녀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밤입니까? 그리고 사랑의 힘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 드레스가 궁중 무도회가 열릴 때까지 다 완성되면 좋겠는데. 소녀는 애인의 말에 이렇게 대꾸했다. 저는 그 옷에다 꽃무늬를 수놓아 달라고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재봉사들은 어찌나 게으른지요. 제비는 강을 건너가면서 배에 돛대에 매달아 놓은 등불을 보았다. 유태인 거리를 지날 때는 늙은 유태인들이 가격을 흥정해 물건을 거래하고 굴이 저울로 달아서 돈을 나누어 가는 것도 보았다. 드디어 제비가 그 가난한 집에 이르러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열 때문에 괴로운지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피곤한 탓에 잠들어 있었다. 제비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루비를 아이 어머니 골무 옆에 떨어뜨렸다. 그러고 나서는 조용히 침대 주위를 날면서 아이의 이마를 날개로 부채질해 주었다. 이제 몸이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이는 단잠에 빠져들었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가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추운 밤인데도 나는 지금 무척 따뜻함을 느껴요. 그건 네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야.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그 말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곧 잠이 들어버렸다. 생각하는 일은 언제나 제비를 졸리게 만들었다.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날아가 몸을 씻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조류학 교수가 그 모습을 봤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로군. 이런 겨울에 제비라니. 교수는 그 현상에 대한 긴 글을 써서 지방신문에 실었다. 그 내용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용어들로 꽉 차 있었다. 오늘 밤에 나는 이집트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니 제비는 온몸에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제비는 시내 구경을 모두 마친 뒤 교회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어디를 가나 참새들이 제비를 보고 짹짹거리면서 정말 품위 있는 손님 아니니? 하고 주고받는 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웠다. 달이 떠올랐을 때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갔다. 혹시 이집트에 부탁할 말이라도 있나요? 저는 지금 떠날 거예요. 그러자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을래? 모두들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쯤에는 제 친구들이 모두 나일강 상류의 2번째 여울까지 올라갈 거예요. 왕자는 말했다. 제비야, 이 도시 저 멀리에 젊은 청년이 지붕 밑 다락방에 있단다. 그 청년이 앉아있는 책상에는 종이가 온통 흩어져 있고 옆에 놓인 큰 컵에는 제비꽃 한 다발이 꽂혀 있어. 청년은 다갈색 곱슬머리를 하고 있고 입술은 석류처럼 붉고 그 눈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단다. 그는 지금 감독에게 주문받은 대본을 끝마치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있어. 불은 꺼지고 배가 고파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거든. 그렇다면 제가 하룻밤만 더 여기 있을게요. 마음씨 고운 제비는 왕자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루비를 하나 더 가져다 줄까요? 루비는 더 없단다. 남아있는 건 내 2눈뿐이야. 이건 사파이어인데 1000년 전에 인도에서 가져온 거란다. 하나를 뽑아서 청년에게 가져다 주렴. 이걸 보석상에 팔면 양식과 땔감을 장만해서 대본 쓰는 것을 끝마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제비는 울기 시작했다. 제비야, 내가 말한 대로 해줘. 왕자는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누나를 하나 뽑아내 청년이 살고 있는 지붕 밑 다락방으로 날아갔다.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제비는 날렵하게 날아서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청년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느라 제비가 날개를 파닥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저 언뜻 고개를 들어보니 시든 제비꽃 위에 아름다운 사파이어가 굴러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다음날 제비는 항구로 날아갔다. 커다란 배의 돛대 위에 앉아 선원들이 배의 창고에서 큰 상자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선원들은 상자를 끌어올릴 때마다 영차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도 이제 이집트에 간다. 제비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달이 떠올라 제비는 다시 행복한 왕자에게 날아갔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비가 소리쳤다.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같이 있어주지 않겠니? 왕자가 말했다. 이제 곧 겨울이에요. 차가운 눈이 내릴 거라고요. 이집트에는 태양이 야자나무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을 거예요. 악어들은 진흙탕 속에서 나른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거고요. 흰 빛의 비둘기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정답게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친애하는 왕자님, 저는 떠나야 돼요. 하지만 왕자님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왕자님이 사람들에게 준 보석 대신 다른 아름다운 보석 2개를 가져다 드릴게요. 빨간 장미보다 더 빨간 루비와 큰 바다보다 더 푸른 사파이어를 말이에요. 아래 광장에 왕자가 말했다. 어린 성냥팔이 소녀가 서 있어. 그런데 그만 성냥을 모두 시궁창에 빠뜨려 못쓰게 되었단다. 소녀가 돈을 벌어가지 못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소녀는 울고 있어. 신발도 스타킹도 신지 못한 데다 작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로 말이야. 내 다른 눈을 뽑아서 소녀에게 가져다 주렴. 그럼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를 때리지 않을 거야. 부탁할게. 하룻밤 더 왕자님 곁에 있을게요. 제비가 말했다. 하지만 전 왕자님의 눈을 뽑을 수 없어요. 그러면 왕자님은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제비야, 내 부탁을 들어줘.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다른 눈을 뽑아서 쏜살같이 광장으로 날아 내려갔다. 제비는 성냥팔이 소녀의 옆으로 급하강하면서 소녀의 손바닥 안에 보석을 살짝 밀어 넣었다. 너무 이쁜 보석이다 하고 어린 소녀가 소리쳤다. 소녀는 기뻐 웃으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제비는 왕자에게로 돌아와 말했다. 왕자님은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왕자님 곁에 머물게요. 안 돼. 너는 이집트로 떠나야 돼. 가엾은 왕자가 말했다. 전 항상 왕자님 곁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비는 왕자의 발치에서 잠을 잤다.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에 앉아 낯선 땅에서 보았던 것에 대해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일강 강가에서 길게 줄지어 부리로 금붕어를 잡는 따오기 이야기며 사막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스핑크스 이야기, 호박으로 만든 구슬을 들고 낙타 옆에서 천천히 걷는 상인의 이야기, 크고 평평한 나뭇잎을 타고 호수를 건너 나비와 전쟁하는 난쟁이들의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다. 사랑하는 제비야, 너는 나에게 놀랄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놀랄만한 것은 인간들의 고통이야. 슬픈 만큼 큰 신비는 없어. 제비야, 시내로 날아가 네가 본 것을 나에게 들려주겠니? 왕자의 말에 제비는 도시 위를 날면서 부자들은 멋진 집에서 즐겁게 지내는 반면에 거지들은 그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다. 제비는 좁은 길로 날아가서 어두운 거리를 멍하니 보고 있는 굶주린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도 보았다. 다리의 아치 밑에는 어린 소녀 둘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서로의 몸을 끌어안고 있었다. 소년들은 너무 배고파 하고 말했고 경비원은 여기서 자면 안 돼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제비는 돌아와서 왕자에게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순금으로 덮여 있어. 왕자가 말했다. 너는 그걸 한 장 한 장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돼. 사람들은 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제비가 순금을 한 장 한 장 떼어내는 만큼 행복한 왕자는 흐릿한 회색으로 변해갔다. 제비는 떼어낸 순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날라다 주었다. 어린 아이들은 장밋빛으로 얼굴이 밝아졌고 활짝 웃으며 거리로 나가 놀았다. 우리한테 빵이 생겼어 하고 아이들은 소리쳤다. 눈이 내렸고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거리는 은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밝게 빛났다. 수정 같은 고드름이 집집의 처마마다 달려 있었다. 모든 사람이 털옷을 입었고 어린 소년들은 주황색 모자를 쓰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점점 더 날이 추워졌지만 불쌍한 제비는 왕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 제비는 빵가게 문 밖에서 주인이 보지 않을 때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었고 날개를 퍼덕거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제비는 마침내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로 겨우 날아올랐다. 왕자님, 제비는 왕자에게 나지막하게 말했다. 제가 왕자님 손에 입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이집트로 떠나는구나. 잘됐다. 제비야, 넌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 하지만 내 입술에 입을 맞추어 다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왕자가 말했다. 제가 가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뒤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졌다. 그 순간 마치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처럼 왕자의 동상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납으로 된 심장이 소리를 내며 두 쪽으로 갈라졌던 것이다.
무서울 정도로 혹독하게 추운 날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 도시의 시장은 시의원들과 함께 광장을 걷고 있었다. 그들이 동상의 원기둥을 지날 무렵 시장이 동상을 올려다보고 말했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어쩌다 저렇게 흉물스러운 꼴이 되었을까?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이군요. 언제나 시장의 말에 찬성만 하는 시의원들도 이렇게 소리쳤다. 그들은 왕자의 동상을 살펴보려고 위로 올라갔다. 칼자루에 박혀있던 루비가 떨어져 없어졌고 누군가 눈도 파내갔어. 몸을 감싸고 있던 순금도 모조리 사라졌고 이제 왕자는 거지나 마찬가지야. 시장이 말했다. 거지나 마찬가지죠. 시의원들도 그렇게 말했다. 동상 발 밑에 있는 이 죽은 새는 또 뭐지? 포고령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새가 이런 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발표해야겠어. 시장은 말했다. 그러자 시청의 서기가 그 말을 받아서 종이에 적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끌어내렸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으므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대학의 미술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였고 시장은 녹인 쇳덩이를 어디에 쓸 것인지 의회를 소집해 의논했다. 당연히 이 쇳덩이로 새로운 동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 내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려고 하오. 시장이 말했다. 아니요, 내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 것이요. 시의원들도 저마다 나서서 이렇게 소리쳤고 다툼이 벌어졌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다투고 있다고 한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 용광로 공장의 감독이 말했다. 이 나무로 된 부서진 심장 조각은 아무리 해도 용광로에서 녹지 않으니 이건 그냥 버려야겠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렸다. 하느님이 한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이곳으로 가져오너라. 천사는 나무로 만들어진 심장과 죽은 제비를 하느님에게 가져갔다. 그러자 하느님이 말했다. 아주 잘 골랐구나. 이 작은 새는 천국의 정원에서 노래하도록 하자. 그리고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히 내 이름을 찬양하도록 할지어다. 가난한 사람들. 폭풍우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이었다. 잔이는 꺼져가는 난로 옆에서 넝마 조각을 잇대어 헐어빠진 돛을 깁고 있었다. 밖에는 사나운 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억수 같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유리창을 때렸다. 성난 파도가 바닷가 암벽에 부딪혀 철썩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잔이는 그 요란하고도 무서운 파도 소리를 몹시 싫어했다.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으며 몸서리 쳐지는 폭풍우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는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방바닥은 비록 흙바닥이긴 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른 나무들이 바지직 소리를 내며 난로 안에서 열심히 타고 있었다. 방 한 구석의 찬장에는 희고 깨끗한 접시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흰 보류를 깐 침대에는 아무도 누워서 자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낡은 카펫이 깔린 방바닥에는 폭풍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어부의 아이들 5명이 새근거리며 꿈길을 헤매고 있었다. 돛을 깁고 있는 자니의 남편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 있었다. 이처럼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사나운 날씨에 바다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라도 하겠는가. 식구들을 앉아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자니는 바느질을 하면서도 마음은 줄곧 바다에 나가 있었다. 더구나 오늘 밤처럼 억세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거센 폭풍 소리를 뚫고 간간히 어린이 울음소리 같은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비는 줄기차게 퍼부었다.
잔이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폭풍 후에 배가 난파당하는 무서운 장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다. 배는 암초에 걸려 박살이 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잔이는 몸을 웅크렸다. 그때 낡은 괴종시계가 목이 쉰 소리로 울렸다. 그러나 철부지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 있었다. 잔이는 생각에 잠겼다. 살아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위험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다. 그는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인가. 어린 것들은 사계절 신발도 없이 노상 맨발로 다닌다. 그들에게는 검은 빵조차 고급스러운 빵이다. 날마다 귀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바다에 사는 덕분에 생선은 가끔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어떻든지 아이들이 탈 없이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할 뿐이었다. 잔이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디 그이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비바람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릴 뿐이었다. 아직 잠자리에 들기는 이른 시간이었다. 참다 못해 잔이는 외투를 걸친 후 램프를 켜 밖으로 나갔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바다가 조금 잔잔해지기는 했는지, 등대불은 켜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밖은 추웠고 심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잔이의 발길은 점점 더 아랫마을로 향했다. 그녀는 동네 어귀, 해변에 인접한 낡은 초가집까지 걸어 내려갔다. 허물어진 벽에 앙상한 기둥에 매달린 낡은 문짝 하나가 보였다. 그 문짝은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삐걱삐걱 이상한 소리를 냈다. 유난히 사나운 바람이 초가집을 한 입에 삼키기라도 할 듯 세차게 몰아쳤다. 문짝은 쉬지 않고 삐걱거리고 지붕을 덮은 낡은 지푸라기는 마치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듯 파닥거렸다. 잔이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생각했다. 가엾은 사람, 내가 깜빡 잊었군. 저 불쌍한 환자를 돌봐줬어야 했는데. 그이는 저 여자가 외롭고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다고 노상 걱정을 했었어. 잔이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잔이는 다시 머뭇거리며 생각했다. 가엾어라. 어린 것들도 돌봐줘야 할 텐데 자신마저 알아놓다니. 저 여잔 무슨 팔자가 저렇게 사나울까.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과부가 됐으니 어린 것들은 저희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가. 가엾어라. 잔이는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집안에선 인기척이 없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이렇게 소리쳐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잔이는 돌아서 가려고 했다. 비에 온몸이 젖어 갑자기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바람이 잔이의 외투를 날려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사납게 몰아쳤다. 휘청대던 몸이 문에 부딪히면서 문이 활짝 열렸다. 잔이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 든 램프불이 캄캄한 집 안을 두루 비추었다. 말이 집이지 바깥보다 더욱 썰렁한 냉기가 감돌았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빗물이 새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 뒤의 벽 근처에 지저분한 지푸라기 더미가 보였다. 그 위에 과부의 죽은 시체가 놓여 있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을 커다랗게 벌린 싸늘한 얼굴은 꽁꽁 얼어붙은 절망과 고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인종하면서까지 뭔가를 붙잡으려고 애쓴 듯 쭉 뻗은 푸르스만 손은 지푸라기 침대 아래로 맥없이 축 처져 있었다. 죽은 여인의 발치에는 때의 전포대기에 아기 둘이 누워 있었다. 파리하게 야위긴 했어도 금발의 곱슬머리에 예쁜 얼굴을 한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미간을 찌푸린 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잠들어 있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사나운 폭풍우를 까마득히 모른 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것들의 발을 헌 이불로 감싸주고 자기 옷으로 몸을 덮어준 모양이었다.
참으로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한 아기는 고사리 같은 뽀얀 손으로 뺨을 고이고 있었고, 다른 한 아기는 형의 목에 귀여운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아기의 숨소리는 꺼질 듯이 조용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점점 더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천장을 타고 내리던 빗방울 한 방울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툭 떨어져 뺨으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근심과 걱정을 남긴 채 죽어야 했던 어머니의 한스러운 눈물처럼 보였다. 잔이는 갑자기 외투 속에 뭔가를 훔쳐들고 도망치듯 그 집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잔이는 외투 속에 싸들고 온 물건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재빨리 이불로 덮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그 위에 주저앉았다. 침대 끝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고 흥분한 듯 보였다. 잔이는 마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따금 실성한 사람처럼 외쳤다. 그이가 뭐라고 할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난 바보야. 혹시 그이가 왔나? 차라리 그이가 와서 나를 실컷 때려주기라도 했으면. 난 몹쓸 짓을 했어. 그이가, 차라리 내가. 그때 문소리가 나더니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다. 잔이는 몸을 벌벌 떨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저 바람 소리였다. 잔이는 가슴을 졸이며 한동안 말없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비가 멎더니 이윽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고 바다는 성난 듯 아우성쳤다. 갑자기 문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문이 열리면서 축축하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와 함께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건장한 어부가 갈기갈기 찢어진 그물을 질질 끌며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하고 그는 반가운 듯이 말했다. 당신이군요. 잔이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똑바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 날씨 한번 정말 사납더군. 정말 그래요. 그래, 고긴 많이 잡았나요? 고기가 다 뭐야. 아주 망했어. 멀쩡한 그물만 다 찢고 돌아왔어. 글쎄, 내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무서운 폭풍우였어. 뭐랄까, 꼭 미친 악마 같았어. 마치 배를 공치기라도 하듯이 마음대로 들었다 내려놓고 밧줄은 금방 끊어놓고 선체를 마구 흔들리게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지. 그렇지? 그런데 당신은 혼자서 뭘 하는 거야? 어부는 피곤한 듯 그물을 끌고 방 안에 들어와 난로 옆에 앉았다. 잔이는 새파랗게 질린 채 남편을 쳐다보았다. 뜨개질을 하고 있었지요. 간밤에 어찌나 비바람 소리가 무섭던지 정말 혼자 있기가 두려웠어요. 내내 당신 걱정만 했어요. 그랬을 거야. 정말 지독한 날씨였으니까. 그래, 간밤에 어떻게 지냈어? 남편은 걱정하듯이 말했다. 두 내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침내 잔이는 큰 죄라도 지은 듯 겁을 집어먹고 더듬더듬 말했다. 시몬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도 당신이 그 집에 다녀온 엊그제쯤 될까요? 죽을 때 몹시 고통스러웠나 봐요.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겠죠. 더구나 젖먹이 둘을 남겨놓고 죽었으니 큰 녀석은 겨우 기어다니기라도 하지만 작은 놈은 아직 저 혼자 앉아있지도 못하던걸요. 잔이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남편은 잔이의 말을 듣다가 두 눈을 껌뻑이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정직하고 순박한 그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다. 정말 안 됐군. 앞날이 걱정인데. 그는 못내 안쓰럽다는 듯이 목덜미를 손으로 벅벅 긁으며 말했다. 그러니 어쩌지? 아기들이라도 당신이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 잠이 깨면 엄마를 찾을 텐데. 여보, 어서 가. 어린 것들부터 데려와요. 그러나 잔이는 말뚝에 묶인 사람처럼 좀처럼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여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내키지 않는 거야? 정말 당신답지 않네. 그제야 잔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고는 말없이 그녀의 남편을 침대 곁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 올렸다. 이불 속에는 과부의 두 아이가 얼굴을 맞댄 채 깊은 잠에 빠져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가진 돈이라고는 탈탈 털어봤자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그중 60센트는 잔돈이었다. 잔돈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마다 채소 가게 주인이나 푸죽한 남자와 얼굴이 빨개지도록 시비를 따져서 한 푼 두 푼씩 모은 것이었다. 혹시 틀린 건 아니겠지. 델라는 돈을 3번이나 세보았다. 1달러 87센트가 틀림없었다. 델라는 허술한 침대에 누워 고민에 빠졌다.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델라는 푸념을 들어놓다가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침대를 벗어나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생각에 잠겼다. 가구가 딸려있는 그녀의 아파트는 집세가 일주일에 8달러였다. 집은 좁고 허름했다. 델라는 자신도 모르게 슬픔이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 건물 현관에는 늘 비어있는 우편함 하나가 있었다. 그 옆에는 눌러도 소리나지 않는 초인종 단추가 달려 있었다. 초인종에는 제임스 딜링햄이라고 쓴 명함이 붙어 나불거렸다. 딜링햄은 그녀의 살림이 풍족하던 시절의 이름이었다. 당시 남편의 수입은 주급 30달러였다.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든 지금 딜링햄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돌아와 2층으로 올라오면 그녀는 여전히 뜨거운 포옹으로 그를 맞이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분첩으로 뺨을 두드렸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뒤뜰의 잿빛담 위를 걸어가는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곤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그나마 몇 달을 두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것이었다. 주급 20달러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지출은 늘 그녀가 생각한 범위를 넘어섰다. 사랑하는 짐의 선물을 살 돈이 불과 1달러 87센트밖에 없다니. 그녀를 마음 아프게 한 건 바로 그 점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궁리하며 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가치 있는 것을 사고 싶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내 거울이 놓인 곳으로 이동했다. 이윽고 그녀는 머리채를 풀어 한껏 길게 들이웠다. 제임스 딜링햄 부부에게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짐이 대대로 물려받은 금시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카락이었다. 솔로몬의 왕비인 시바가 만일 바람벽을 사이에 둔 옆집에 살고 있었다면 델라는 늘 창밖으로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왕비의 보석과 타고난 미모를 송두리째 무색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지하실에 보물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이 집의 관리인이었다면 짐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의 시계를 꺼내 왕으로 하여금 탐이 나게 해서 자꾸 수염을 쓰다듬는 걸 보게 되었을 것이었다. 거울 속 델라의 머리카락은 멋지게 늘어져 황금의 폭포가 물결치듯이 빛이 났다. 머리카락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마치 그녀의 옷이라도 될성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고 재빠르게 다시 머리채를 손질해 올렸다. 그녀는 잠시 비틀거리다가 낡아빠진 붉은 융단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침내 어떤 결심을 한 듯 그녀는 낡은 밤색 재킷을 걸치고 밤색 모자를 썼다. 그러고는 층계를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그녀가 발을 멈춘 상점에는 이런 간판이 적혀 있었다. 마담 소프로니 상점, 각종 미용, 머리용품상. 단숨에 상점으로 뛰어 올라간 델라는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소프론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당당한 체구에 살갗이 희며 쌀쌀하게 생긴 마담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델라는 입을 열었다. 제 머리카락을 사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삽니다. 마담은 다소 무뚝뚝하게 말했다. 모자를 벗고 어디 한번 보여줘요. 황금의 폭포가 스스로 흘러내렸다. 20달러짜리군요.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잡아 올리면서 말했다. 계산해주세요. 델라는 서둘러 말했다. 머리카락이 싹둑 잘리고 델라는 급히 돈을 받아서 가게를 나섰다. 그 순간 델라는 깊은 행복감에 젖었다. 그녀는 짐에 선물을 사러 여러 상점을 쏘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델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말 남편을 위해 맞추어 놓은 것 같았다. 그것은 백금으로 장식된 시계줄이었다. 시계줄은 실용적이고 품위가 있었다. 남편의 시계에 꼭 어울리는 좋은 물건임에 틀림없었다. 시계줄은 공교롭게도 20달러였다. 그녀는 대금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델라의 황홀했던 기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녀는 머리 인도를 꺼내 짧은 머리카락을 손질했다. 짧아진 머리는 그녀를 장난꾸러기 초등학교 학생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았다. 설마 짐이 화를 내진 않겠지?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이는 나를 코니아일랜드 합창단의 소녀 같다고 할 거야. 하지만 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1달러 87센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녁이 되자 그녀는 난로불에다 후라이팬을 달구어 저녁을 준비했다. 짐은 귀가 시간이 늦는 일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집어들고 테이블 한 구석에 앉았다. 이윽고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다. 부디 저희가 절 예쁘게 여기도록 해주십시오.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왔다. 짐은 몹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짐은 불과 22살의 나이로 가장 노릇을 하기엔 아직 힘이 드는 나이였다. 그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의 시선은 순간 델라에게 멈췄다. 그 시선 속에는 그녀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무엇이 들어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다. 그것은 노여움이나 놀라움이나 불만이나 공포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짐작하고 있던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표정으로 잠자코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델라는 테이블에서 몸을 일으켜 그에게 다가갔다. 여보, 그런 눈으로 절 보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곧 다시 자라날 테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는걸요. 여보, 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쾌한 기분을 가져요. 당신을 위해 예쁘고 근사한 선물을 마련했어요. 선물을 준비했다고? 짐은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그렇지만 저를 좋아하는 당신의 마음은 전과 다름이 없겠지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저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짐은 뭔가를 더 알아내려는 듯한 눈초리로 방을 둘러보았다. 당신 머리카락이 없어졌단 말이지?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서 팔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셀 수 있을진 몰라도 당신에 대한 제 애정은 누구도 셀 수 없을 거예요. 짐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짐? 저녁을 만들까요? 짐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앞에 서 있는 델라를 힘껏 껴안았다. 그러고는 외투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건 면도를 했건 머리를 감았건 그런 것이 당신을 향한 내 애정을 어떻게 할 순 없어. 하지만 선물을 보면 내가 왜 당황했는지 알 거야. 델라는 빠른 손길로 끈과 포장지를 풀었다. 짐의 선물은 고급스러운 머리빗이었다. 그것은 델라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이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머리채에 꽂으면 꼭 어울릴 빛깔이었다. 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러나 그녀는 빗을 가슴에 품고 짐에게 말했다. 제 머리카락은 무척 빨리 자라요.
델라는 애써 웃으면서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짐에게 건네주었다. 어때요? 근사하죠? 시계줄이에요. 이걸 구하느라고 온통 거리를 쏘다닌걸요? 당신 시계 이리 주세요. 시계줄의 체온 모양을 보고 싶어요. 짐은 시계를 꺼내는 대신 빙긋 웃으며 다시 한번 델라를 껴안았다. 당신 머리빗을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팔아버렸어. 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당신이 곁에 있잖아. 자, 우리 이제 저녁을 먹을까?